북극이 녹자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는 봉쇄됐고 미국은 뺏겼으며 중국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들어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빙하가 깨어지기 전부터 그 나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계도도 자원도 주변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회를 뚫었습니다. 아니, 위기 속에서 스스로 기회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그 나라의 물류 시스템을 빌려야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른 걸까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유럽 전략가가 말합니다. 이건 한국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한국만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침묵 전략, 그리고 천년을 기다린 시간표의 진짜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나라일 줄 몰랐어요. 영국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전략 지리를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과의 조인트 리서치, 나토의 북방 항로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러시아가 북극에 구축 중이던 원자력 쇄빙선 배치 계획도 검토했어요. 북극은 저의 전문 분야였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이 지역을 지정학적 게임보드 위에 올려놓고 다루는 사람 중 하나였죠. 제가 분석한 세계 해상 교통로는 수백 개에 달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동 석유 루트, 말라카 해협의 동남아 물류망,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대서양 연결고리까지. 이 모든 항로의 핵심에는 늘 같은 이름들이 있었죠. 런던,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뉴욕. 대영 제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계승한 해상 패권의 요충지들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없는 나라에 가까웠어요. 지도 위에서 빨간 펜으로 그어진 주요 항로들은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거든요. 중국의 상하이와 일본의 요코하마를 잇는 선 위에 살짝 걸쳐 있을 뿐, 그 누구도 한국을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항로의 중심은 언제나 런던이었고, 상업의 교차점은 싱가포르, 로테르담, 뉴욕이었으며 때때로는 파나마였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조그만 반도국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양 전략, 그것도 북극 전략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작성한 북극 항로 개발과 신냉전 구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 세 줄로만 언급됐어요. 한국은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옛 동료이자 현재 UN 북극위원회 자문팀에 들어간 토마스 박사였죠. 그는 이렇게 적어보냈어요. 리처드, 한국이 북극의 싱가포르가 될 수도 있어. 무시하지 말고 한번 와서 직접 봐.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서 싱가포르가 된다고. 그건 마치 스코틀랜드 어부마을이 런던을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토마스의 이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북극 해빙 변화를 20년간 추적해온 전문가였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분석가였거든요. 그런 그가 한국을 언급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1위였고 북극 쇄빙선과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며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만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가 주문한 15척의 북극용 LNG 운반선 중 1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북극항로 운항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부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연계 물류 허브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북극위원회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며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서방 전문가들이
한국을 북극과 무관한 나라로 치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북극의 미래에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북극 항로가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 노선이 대한해협, 바로 한국의 동남부를 지나게 된다는 정보를 접한 순간 무릎이 조금 흔들렸어요. 잠깐만, 이건 클 수 있겠는데? 런던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항로는 대국의 것이야. 작은 반도국이 낄 틈은 없어. 이게 제 뇌리에 박혀있던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무언가 묘하게 달랐어요. 공항의 정밀한 운영 시스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움직이는 물류 흐름, 그리고 그 위에 실려있는 사람들의 긴장감 있는 에너지. 그저 서울을 경유해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엔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 나라는 이토록 작은 땅에 이토록 거대한 시스템을 밀어넣고 있는 걸까?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 야경을 처음 본 순간 그 광경을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천 대의 트럭, 쉼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걸 정밀하게 조율하는 사람들. 제가 조사해온 러시아의 북극해로 계획은 대부분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었어요. 에너지, 안보, 영토권. 하지만 이곳 부산에서는 경제 생명선으로서 항로가 설계되고 있었죠. 방향 자체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항만공사의 연구 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 한 번으로 수도를 잃어본 나라예요. 수출길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숨을 못 쉽니다. 북극이 열린다는 건 우리에겐 기회가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이라니. 저는 지금껏 북극 항로를 패권의 수단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며칠간 부산의 여러 물류단지, 배후산업단지,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중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쇄빈 기능을 갖춘 LNG선을 설계 중인 조선 기술자들과의 면담이었어요. 러시아도 만들기 어려워하는 걸 한국은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허풍이 아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북극을 준비하는 이유, 그게 기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과거에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실크로드도 비껴갔고 향신료 무역도 스쳐 지나갔죠. 산업혁명의 대서양 루트에서도 한국은 늘 외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류 문명의 마지막 항로라 불리는 북극 항로가 열린다면 그 길목에 최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 나라는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얼마 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만 재배치 전략회의에 특별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라기보단 전쟁회의에 가까웠어요. 전쟁의 무기가 총이 아니라 컨테이너, 전장의 이름이 전선이 아니라 수로였을 뿐이었죠. 우리는 북극항로 개방 이후 물류 흐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부산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어요. 유럽에서 시작해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오는 구시대적 흐름 대신 북극을 타고 내려와 한반도를 통과해 동남아, 인도양, 호주까지 뻗어나가는 신질서의 중심축. 그 핵심이 바로 한반도라는 겁니다. 러시아 해양연구소의 로마노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몇 주 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함께한 북극해 토론회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북극을 극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도착한 그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서울로 가겠다. 앞으로 러시아의 동지는 한국이 되어야 하니까. 그 순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러시아는 늘 서쪽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서유럽과의 전쟁, 나토의 동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들에게 서방은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동쪽은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동진을 택했어요. 로마노프 박사와의 화상회의에서
그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리처드, 당신은 모를 겁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이에요. 서방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봐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전 세계가 러시아의 등을 돌렸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제재는 지켰지만 기술 협력과 민간 교류는 완전히 끊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그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러시아 영토를 넘본 적도 없었죠. 이 역사적 사실이 러시아에게 심리적 신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로마노프 박사는 말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일본은 과거가 복잡하죠. 한국은 작지만 위협이 없고 기술은 넘치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극 연료 탐사선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제안, 쇠빙선 원자력 추진 부품에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언급.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크고 센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라는 걸요. 러시아 외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로마노프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극동의 스위스라고 부릅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작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북극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러시아 항만청 실무관은 절박함과 동시에 기대라는 단어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우린 이제 막 시작인데 솔직히 그 기술과 운영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진행 중인 북극 관련 협력 프로젝트가 무려 47개나 됐거든요. 쇠빙선 기술 이전, LNG 운반선 공동 개발, 북극 항로 운항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심지어 북극 과학기지 건설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기술을, 러시아는 자원과 항로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요. 저는 상하이에서 열린 북극항로 국제물류 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본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중국은 곧 북극항로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표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박수는 쏟아졌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박수 소리 뒤에 감춰진 단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진실. 중국은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진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제2의 1대1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상하이, 닝보, 칭다오, 텐진, 잇따른 항만 확장과 쇠빙선 도입, 북극해 과학기지 건설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그들의 말처럼 이미 준비된 강대국처럼 보였어요. 그날 포럼 현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쇠빙선 8척을 추가로 발주했고 북극항로 30% 이상을 중국 무역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대한해협이 거점 항만, 상하이와 광저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판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북극항로는 거리 단축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세계가 안심하고 짐을 맡길 수 있는 나라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중국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항만은 빠르고 크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짓는 항만이 아니라 그들이 뒤에서 끄는 계산기였어요. 이제 막 북극을 뚫기 시작한 선박회사들, 유럽의 해운연합, 북미의 물류 전략가들 모두 상하이 대신 부산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부산항의 자동화 터미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고 울산과 창원의 조선소는 쇠빙선의 프로토타입을 이미 완성한 상태였죠. 경남 지역에는 북극물류연구소라는 기구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정부는 한러 물류 공동기획단을 꾸려 북극항로 연계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진실 하나.
신뢰는 건물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중국은 그 신뢰를 지키지 못했고 한국은 말없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북극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상 중국보다는 한국이 낫다는 인식은 이미 미국 국무부 내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죠. 처음 이 사실을 들은 건 워싱턴 해군 전략센터의 세미나에서였어요. 그날 주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한 동북아 항로 전략이었죠. 미 해군의 예비역 제독이 단상에 올라가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당시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중국보다 빨랐고 일본이 더 정밀할 거라 생각했죠. 그 무렵 미국은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냉각됐고 중국은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아시아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일본은 오래된 동맹이지만 항상 한 발 뒤에서 도망칠 준비가 된 나라 같았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 당국자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항에 예정에 없던 미 해군 보급함이 긴급 입항한 날. 그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진 시점이었죠. 아무런 설명 없이 통보만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대요. 그들은 부두를 비웠고 항만 노동자들은 3교대 체제로 즉시 전환했어요. 보급과 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작업을 멈췄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 함정의 부산항 긴급 입항은 총 23회였는데 한 번도 거부되거나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한 참모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부산항은 우리에게 제2의 진주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진주만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미 국방부 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실질적 거점을 논의할 때 한국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펜타곤의 한 전략기획관은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이는 전략적 예측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차이다. 미 의회 청문회 자료에서도 확인했어요. 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한 질문. 왜 한국을 그렇게 중시하십니까? 장관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이 발언은 미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CNN과 폭스뉴스에서 연일 한국의 선제적 동맹국 역할을 다뤘고 워싱턴 포스트는 작은 거인 한국의 빠른 대응력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크고 시끄러운 동맹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그리고 2023년 말 미국 해군 전략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조항이 공개됐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해상 허브로서 가장 신뢰 가능한 협력국은 한국이다. 어떤 외교 성명보다도 강력한 문장이었죠. 말없이 흘린 땀과 견디는 힘이 결국 이 나라를 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였어요. 저는 사실 처음 한국을 방문하려 할 때 서울만 알았어요.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이고 한국의 심장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진짜로 감탄하게 된 도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산.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첫 장면이 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앞바다를 가로지르며 입항하고 있었고 도크마다 돌아가는 크레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한 사람의 지시도 없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건 항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 도시는 준비되어 있다. 그 느낌을 받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부터 세계는 부산을 향해 모이게 될 것이다. 부산이 특별한 이유는 항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글로벌 기착지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였어요. 부산항만 공사의 김 팀장이 제게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항이지만 환적 비율이 74%에 달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 오는 화물의 4분의 3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화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아시아의 싱가포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세계가 아직 모를 뿐이죠. 김 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도시가 스스로 만들어낸 항만이라는 점이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부산은 그저 어촌이었거든요. 거대한 산을 깎아낸 자리 위에 수십 년 전부터 묵묵히 부두를 확장하고 정비해왔죠. 일본이나 중국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지자체와 시민, 기업과 민간이 함께 우리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집단적 믿음으로 움직여온 결과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부의 차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1980년대 초 신항 건설을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부산항도 벅찬데 왜 또 항구를 만드냐고 했죠. 하지만 당시 시장님이 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안 만들면 50년 후 후회한다. 그 말이 맞았어요. 신항 건설에는 20년이 걸렸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죠.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화 터미널이 탄생한 거예요.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나눈 짧은 대화가 잊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아직 북극 항로도 열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항로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부산의 시스템은 항구를 넘어서 있었어요. LNG 선박, 쇠빙선 수리소, 전용 냉장 창고,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된 매뉴얼과 예산 속에서 착착 시나리오대로 완성된 퍼즐들이었어요. 특히 감천항 일대에 건설 중인 북극항로 전용 터미널을 보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어요.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극저온 창고, LNG, 운반선 전용 저반시설, 쇠빙선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까지. 북극항로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측에 의한 선제 투자였어요. 보통의 항만 국가는 수요가 생기면 그제야 부두를 짓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수요가 생기기 전부터 먼저 터미널을 만들고 글로벌 해운사의 부산을 거쳐가면 몇 시간 단축된다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직접 제공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항구 뒤편의 산업벨트였어요. 창원, 김해, 울산, 그리고 포항까지 이어지는 이 일대는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제조벨트를 품고 있었죠.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는 1시간 반 만에 포항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동부가 물류의 허브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실감했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답게 축구장 크기의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죠. 특히 북극용 LNG 운반선 세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대중공업의 상무가 설명해줬어요. 저 배들은 모두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유럽으로 LNG를 실어나를 배들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항해가 가능하죠. 전 세계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우리뿐이에요. 창원의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는 쇠빙선용 엔진과 북극 해상풍력 설비를 제조하고 있었죠. 심지어 북극 과학기지용 모듈러 건물까지 만들고 있더군요. 북극이 열리면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의 한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북극 항로가 정말로 열린다면 그때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의 중심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북극 항로와 한국의 관계를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 기술이든 항만이든 외교든 모든 것이 한치의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기회 앞에 당황하고 어떤 나라는 기회 앞에 흥분하지만 한국은 기회 앞에서도 냉정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김태유 교수님의 저서를 펼치던 중 저는 한 구절에서 멈춰 섰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변방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침내 이해했어요. 한국은 지금 북극항로 하나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을 기다려
수천 년을 설계해온 민족의 시간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얼핏 보면 평범한 청과 상회였는데 그 가게 주인은 3대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의 재고 상황과 화물차 도착 시간을 마치 인공지능처럼 꿰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기계보다 빠르게 일하는 상인을 보았고 AI보다 정확하게 짐을 분배하는 청년을 만났고 세상의 흐름을 뉴스보다 먼저 읽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나라는 시민의 일상 속에 생존의 루트를 숨겨둔 나라였어요. 그러니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한국이 유독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길이 없던 민족이었기에 길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한국은 분명 단 한 번도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런 주변국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를 중심국처럼 훈련시켜왔다는 사실이에요. 수출 항로가 없어도 지정학이 불리해도 자원이 없어도 항상 없으면 만든다는 방식으로 세계의 존재를 증명해왔어요. 이건 산업 전략이 아니에요. 정신의 방식입니다. 서울 근교의 중학교에서 해양 안보 관련 수업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학생들이 직접 지도 위에 부산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루트를 그리며 자국의 전략을 논하는 모습이 유럽 대학의 국제관계 전공생 못지않았죠.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이미 국민 전체가 한편의 전략 보고서였다는 걸요. 국민이 전략이고 국민이 안보이며 국민이 미래인 나라. 그런 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걸 말이죠. 며칠 전 한 외신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기회를 기다릴 때 한국은 위기를 준비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기회가 보일 때마다 군비를 늘리고 자본을 유치하고 혹은 대기업을 앞세워 외교전을 벌이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왔어요. 마을에 도서관을 지었고 농촌에 인터넷을 깔았고 어촌에 쇠빙선 기지를 미리 준비해놨어요.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퍼지고 정보가 닿을 수 있게 사람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지도를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민족이라는 걸.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처럼, 숙명처럼 그 모든 물류와 미래가 이 땅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전략 보고서도 해양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대신 부산 앞바다에 뜨는 컨테이너선의 불빛, 울산 항만에서 새벽을 여는 노동자의 손끝, 창원에서 조선소의 불꽃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지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세계를 이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봐왔습니까? 원조만 봤던 나라, 기술은 일본 따라가고 문화는 서구 흉내나 내는 나라. 싸구려 전자제품, 값싼 노동력, 조용히 뒤따라오는 작은 동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겨왔었죠. 그 한국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것 아니다 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는 은혜도 복수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고 있습니다. 총칼 없이, 비명도 없이. 기억으로 움직이고, 품격으로 때리고, 실력으로 굴복시킵니다. 받은 은혜는 세월이 흘러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한 모욕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 방식이 기술이면 기술로, 문화면 문화로, 산업이면 산업으로. 소리 없는 응징.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나라는 지금 조용히 세계의 판을 뒤엎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올해로 63세, 런던 정경대 국제정치학 개관 교수이며 나토 전략 분석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지극히 냉정한 분석가 출신입니다. 냉전의 종식, 6.5 내전, 9.11 테러, 브렉시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수많은 국가의 흥망을 목격했고 그 흐름을 읽는 것이 곧 저의 생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한국은 중심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중러와 유럽, 이 네 축이 세계의 핵심이라 믿었으니까요. 그저 잘 성장한 중견국, 기술은 빠르지만 자율성은 부족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 믿음이 깨진 건 은퇴를 앞두고 기억하는 국가들을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준비하던 어느 날, 한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그렇게 오래된 은혜도 꼭 보답하나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갚았다고? 언제? 누구에게?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그냥 대답하려다가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억의 깊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먼저 눈에 띈 건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 활동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참전 용사 후손을 한국에 초청해 행사까지 열더군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같은 작은 나라들에도 장학금과 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그런 기억을 잊습니다. 70년 전에 도와줬다고 지금도 고마워하는 나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조차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기억의 저장소가 살아있는 것처럼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더군요. 그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행동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외교도 그렇고 코로나 당시 백신 보급이 어려운 나라에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중 다수가 6.25 때 함께 싸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으로 외교를 설계하는 나라구나. LSE의 다른 교수들, 심지어 제가 함께 일했던 나토 동료들에게 이 사례들을 말했더니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어? 이해관계가 우선이지. 그런 감성은 오래 못 가. 하지만 한국은 그 감성을 의무로, 그리고 정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저희는 너무 많은 걸 잊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때 전 세계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그 도움을 세월을 거슬러가며 보답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보면 이건 강대국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죠. 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오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사례들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성적 사례가 아니라 실제 외교, 경제적 가치로 연결된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그때 발견한 건 전략화된 감정이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20년 슈퍼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덮쳤을 때 세계는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대응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물자, 의료진, 긴급 구호 비용까지 몇 단계로 나눠가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더군요. 이해가 안 됐죠. 도대체 왜 이 시국에 필리핀에 이렇게까지? 그러다 기사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참전한 아시아 국가다. 그 전쟁이 언제였죠? 195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된 이야기. 그런데 한국은 그때 받은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단 필리핀뿐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 프로그램, 무료 병원, 기념공원 조성까지 해주고 있어요. 경제 규모로만 따졌을 때 사실 한국이 굳이 그런 국가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게 한국의 전략일까요? 전통일까요? 처음엔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효와 충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일종의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터키와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양국은 외교 문서에서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외교적 수사겠거니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터키가 6.25 때 보여준 희생을 국가의 자산처럼 간직했고 지금은 방산, 인프라, 문화 교류 전반에 걸쳐 그 은혜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갚고 있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미국과 유럽이 그간 얼마나 실용만능주의에 젖어 있었는지가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도 10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기 일쑤고 우리가 도운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우린 이미 끝났다는 태도로 돌아섰던 것 같네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월과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받은 은혜는 국가 단위의 기억으로 관리하더군요. 심지어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런 외교적 감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곧 한국 사회 전반에 기억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과거 나토 전략 분석국에 근무할 때 한국을 하나의 성공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분류했었습니다. 그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빠르게 일어났다는 희귀 케이스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벽히 전환된 유일한 국가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처음 실감한 건 오래된 나토 내부 문서를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1962년자 경제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식량 배급과 외부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국가이며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는 미국의 경제 지원 계획, 유엔의 구호 정책, 월드뱅크의 기술 이전 계획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당시의 한국은 거의 전 세계의 도움을 받는 빈민국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극동의 낙후국.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ODA 공여국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반전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복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구조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과거 받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하게 기술, 교육, 행정, 의료 시스템 전체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죠. 우간다 농업부에 파견된 코피아 한국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 그들은 농기구가 아니라 스마트팜 기술과 생산성 혁신 모델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이 과거 1960년대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농업 지원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다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이 나라, 자신이 도움받았던 기억을 그냥 넘기지 않았군요. 그걸 다시 설계해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건 감정도 아니고 미담도 아니고 그냥 정책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받았던 원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떳떳하게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엔 도와준 나라였는데 배우러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방역, 반도체, 교육, 행정혁신, 이제는 유럽조차 한국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그걸 성공 스토리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도움받은 기억을 책임으로 바꾼 품격의 정치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은혜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상처도 기억하더군요. 은혜를 갚는 한국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다면 이번엔 솔직히 말해 소름이 돋았죠. 이 나라는 복수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복수의 방식이 제 상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서방 전략가들은 이렇게 예측했어요. 한국은 무릎 꿇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숨통을 쥐는 기술이었고 그 분야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표면상으론 수출 관리의 투명성 때문이라 했지만 분석해보니 그 시점이 묘하게 정치적이었죠. 징용 판결, 역사 갈등, 그리고 일본의 체면. 결국 그들은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부품 재고가 12개월 분밖에 없다는 정보까지 확인되자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투자기관도, 심지어는 일본 정치인들조차 이제 한국이 고개 숙일 때가 왔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성명서조차 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내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한국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돌입, 일본산 소재 대체, 공급선 다변화 가속화. 한국은 무릎 꿇는 대신 실험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 1년, 2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무기로 쥐고 있던 소재와 부품들을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국산화 혹은 다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품목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는 보고서도 있더군요. 2023년 결정적인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통제 대상국에 포함시킨 거죠. 그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의한 복수, 성장에 의한 응징. 한국은 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자력 성장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일본에 응답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그 속도와 정적이었어요. 한마디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데이터를 보여줬고 항해 대신 성과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자신이 쥐고 있던 무기를 잃어버린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이걸 보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복수를 기술로 한다. 그 순간 과거 나토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전략기술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미성숙했던 나라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누구보다 정교하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치환해내는 전략형 복수 국가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은 이걸 조용히 한다는 점이에요. 대국들처럼 소란스럽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끝에 가서 조용히 복수를 완성하죠. 칼 대신 기술을 쥐었고 분노 대신 혁신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복수입니다. 기술로 복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복수를 문화로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군사나 기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류 금지령, 그게 국가가 통제할 만한 문제였나?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 드라마, 음악 등 모든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사건이더군요. 포스터에 한국어만 보여도 통과가 안 됐고 한류 스타들은 방송 출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력과 시장력으로 한국을 조용히 조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콘텐츠 수출이 막히고 심지어 롯데마트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걸 보며 대부분의 서구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겼다. 한국은 너무 작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한령이 시작된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조용히 판을 바꾸기 시작했더군요. 방송국이 아닌 넷플릭스와 유튜브,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기존의 방송 편성에 얽매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직구 방식으로 세계의 한류를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킹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랭킹을 휩쓸고 전 세계가 K-드라마를 장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중국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 공식적으로 막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VPN을 뚫고 한국 콘텐츠를 몰래 소비하고 있었다는 데이터가 존재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조사에 따르면 한한령 이후 K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젊은 세대의 수요는 오히려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지당했기에 더 갈망했고 그 갈망은 마침내 콘텐츠라는 정서적 무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문화 현상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였습니다. 그것도 무기를 들지 않은 복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과 콘텐츠를 배제했던 중국.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대신 문화의 방향을 틀어 세계를 장악했고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도 한류가 다시 흘러들어오는 우회 침투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없어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콘텐츠의 소비축이 동남아, 중동, 미국, 유럽으로 다변화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다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전통적인 복수라는 개념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복수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감정, 이야기, 정서라는 인간의 내면을 공략하는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정치보다 빠르고 경제보다 깊고 외교보다 설득력 있는 복수의 방식이었죠. 총을 들지 않고 시장을 휘어잡았고 국경을 넘지 않고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예술로 이룬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단 한 번의 총성도 없이 승리를 가져갔죠. 그제야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던 시기, 영국과 유럽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응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지어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언론은 그걸 두고 이렇게 말했죠. 과잉 대응이다. 인권 침해에 가깝다. 동양 특유의 집단주의적 대응 방식. 저 역시 당시에는 그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건 실용성보다 공포를 키우는 방식으로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마스크를 두고 패닉에 빠졌고 병원은 과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확진자 수는 하루 수만 명 단위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 붕괴 없이 확진자 동선을 통제하며 사망률까지 낮춘 사례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게요. 당시 WHO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질병관리청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미국 CDC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진 모델을 자문 요청했고 유럽 국가들조차 K방역이라는 용어를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 조롱을 감정적으로 되받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성적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건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공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한국은 복수 대신 협력을 택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도덕적 승리이자 자신감으로 완성된 반격이었죠. LSE의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회가 가능하지? 왜 우리는 그걸 미리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만했고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그들은 준비했죠. 우리는 무시했고 그들은 기록했고 결국 우리는 도움을 구했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되 표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기억은 행동으로 남아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 한국산 자동차, 한국산 기술력 전부. 한때 싼 게 비지떡의 상징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1990년대 나토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북한 억제용 수준에 머무른다는 보고서를 제가 직접 리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좀 나아졌지만 유럽 프리미엄을 넘기엔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서방 전략가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말이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부터 말해보죠.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폴란드가 왜 굳이 한국 무기를 독일제 레오파르트나 미국제 M1을 놔두고 하지만 정밀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럽 안보 전략가들이 충격을 받았죠.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르고 강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규격을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능력까지 뛰어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던 겁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조달에 비상이 걸렸을 때 정작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점은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저는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유럽 브랜드에 비해 감성은 부족하지라며 우쭐대던 전문가들이 이젠 입을 다물고 있죠. 아이오닉 5, EV6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기술의 정점이자 선언이었어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던 제 동료 교수 중 한 명이 최근 현대차로 바꿨습니다. 이유요? 디자인도 좋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충전 시스템이 훨씬 낫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한국이 자동차 산업의 판도조차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반도체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늘 알고 있었지만 TSMC보단 한 수 아래라며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한국의 공급망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국은 이렇게 무시당했던 산업들을 세계 최고의 무기로 바꿔냈을까?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무시당했던 과거, 디자인을 비웃음받던 과거, 싸구려라는 딱지를 붙였던 과거. 한국은 그 모든 모욕을 기억했고 그걸 고통이 아니라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으로 완성된 실력으로 우리에게 되갚고 있습니다. 비난도 없이, 항의도 없이, 오직 성과로. 그들은 무시당한 산업을 키웠고 무시한 우리에게 제품을 팔고 있다. 이보다 강렬한 복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가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오만한 이미지 속의 한국이었죠. 피해자 이미지, 개발도상국 이미지, 기술을 따라가는 후발주자 이미지, 그 모든 건 단편적이고도 편리한 서구적 시선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너무 늦게 제대로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가?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정도로 접근했었습니다. 퇴임 전 마지막 프로젝트로 동아시아 안보 구조와 문화적 역학을 다룰 생각이었고 그중 한 챕터를 한국어로 할애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책 전체를 한국어로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충격받았던 지점은 바로 그 감정 통제력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는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선동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안으로 사귀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더군요. 어떤 국가는 과거를 망각하고 어떤 국가는 과거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저장하더군요.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복수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강한 방식으로 꺼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감정이 아니라 기억. 복수도, 은혜도 모두 기억에서 비롯된 철학적 행위.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전략적 마이크로 파워라는 제목 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은 버리려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한국, 절대 잊지 않는 나라. 이건 낭만적 표현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국가가 단 하나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한국일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깊이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만남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을 기억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명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